11월 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죠.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집권 후에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원팀을 다짐했는데요.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답게 승리하자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우리 모두 이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로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투표율이 벌써 50%를 돌파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막바지 표심 잡기에 집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식용계 발언을 놓고 여당은 물론 당내 경선 후보들의 공격도 오늘 계속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주자들이 잇따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안 대표는 오늘 당선을 위해서 출마 결심을 했다면서 완주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한데요. 이준석 대표는 덕담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대표의 자존심을 긁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시간 속보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또 모든 걸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채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요. 조금 전 이제 선대위 발족하는 그 자리에서 최우선 과제라면서 부동산 대개혁을 들고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선대위 출범식 연설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봤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당장 드라이브를 걸겠다고도 했는데요. 당장 할 수 있는 개발 이익 환수제 강화, 또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혁부터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선대위 출범식 관련해서는요. 이따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인데요. 앞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당했죠. 오늘 공수처가 어떤 히든카드를 준비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데 영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조연설을 했죠. 관련 소식들을 신채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의 픽은요. 공수처의 되치기, 말 대신 행동할 때, 감사원장 청문회 첫날부터 299, 그리고 자고 나니 껑충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사들을 상대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단서로 꼽히는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이 메시지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고발장을 보낸 주체 손 검사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 측은 당시에 SNS를 통해서 고소고발 자료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대부분 반송해왔다. 문제가 된 고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반송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최초 작성자는 아니란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입증해야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건데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 용지 12장 분량입니다. 그런데 수사로 밝혀낸 범죄 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성명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 자료를 수집한 사람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네, 영장 기각됐는데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신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발장은 왜 전달하셨습니까? 공수처는 각성하라! 공수처는 자, 이렇게 1차전은 공수처의 완패로 돌아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수의 자충수였다, 망신살만 뻗쳤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속보이는 정치공작,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나가는 세금이 아깝다라고까지 했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쓰게 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발장을 전달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게 뭐 도깨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공수처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자, 공수처의 되치기를 위해서는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폭파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판결문과 고발장을 최초로 전송한 인물 손준성 검사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이 아니란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다만 손 검사가 해당 문건을 최초로 작성까지 한 사람인지 또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중간 고리가 있었는지는 오늘 조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히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누구든지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저는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의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당시 검찰 조직의 윗선을 겨냥하는 수사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직권남용을 통해 검찰을 사유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윤석열 후보도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 판단과 지시를 한 이 우두머리는 누구인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말 대신 행동할 때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픽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 청와대 반장이니만큼요. 신 반장이 종종 미국 얘기 다룰 때마다 워싱턴에서 가서 직접 취재하고 싶다는 그런 아주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 끝나면 제가 한번 힘을 써볼게요. 아, 진짜요? 정말요. 복장 힘써주시면 뭐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힘을 써볼게요. 국장님 요즘 낚시 다니세요? 천질이 아주 그냥 신반장이 파닥파닥거리는데 네, 언제까지 파닥파닥 거릴 수만은 없기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신반장의 랜선 투어입니다. 네, 이제는 신체커와 함께하는 랜선 투어, 랜선 순방입니다. 오늘은 영국 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줄여서 COP26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려 10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상을 감축하고 또 2050년에 탄소 중립까지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기후변화. 앞서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목표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었죠. 자, 이번에도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기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Humanity has long since run down the clock on climate change. It's 1 minute to midnight on that doomsday clock, and we need to act now. We're standing at an inflection point in world history. Cleaner air for our children, more bountiful oceans, healthier forests and ecosystems for our planet. 하지만 이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나라들의 입장은 다소 다른 듯합니다. 일단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COP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 시진핑 주석은 사면 메시지를 보내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탄소 중립 목표 시기를 2070년으로 제시했습니다. G20의 목표보다 약 20년 늦은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몇 년째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영국 글래스고에 입성했습니다. 회담장 인근에선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단연 툰베리였습니다. We say no more blah blah blah, no more exploitation of people and nature and the planet. Because who are we? What do we want? What do we want it? No more blah blah blah, no more blah blah blah. 네,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날부터 299입니다. 자, 어제는 약 2년 만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는 위드 코로나 도입 첫날이었죠. 24시간 영업을 재개한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헬스장에선 러닝머신을 달리며 땀을 흘렸고 또 야구장엔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한데 모였습니다. 너무 기대됐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왔거든요. 네, 약간 불안하긴 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사 해결하고. 자, 이렇게 다시 활기를 찾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지킬 건 확실하게 지켜야겠죠. 확진자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 다시 고강도 거리 두기를 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인데요. 자, 제목이 첫날부터 299, 위드 코로나 첫날 특별 단속에서 총 2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과도한 음주 상태에선 방역에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내 생명에도 느슨해지는 일입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감사원장 청문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초성이 모두 같지만 인척관계는 아니고요. 자, 30년 가까이 감사원에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 출신입니다. 오늘 청문회 역시 지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여야 대선 주자 간의 대리전, 또 대장동 의혹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퇴직하고 나가서 곧바로 대선 출마, 정치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의 그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그렇죠? 매우 잘못된 일 아닙니까, 후보자님?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 부분은 웃을 일이 아니라 후보자님. 자, 이렇게 민주당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한 뒤에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질타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전 원장, 현재는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단 한 건의 비위도 적발받지 않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대로 어느 게 맞는지를 감사원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감사원이 사전에 밝히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최재해 후보자는 앞으로 감사원의 변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자고 나니 껑충입니다. 자, 금리가 눈만 뜨면 오릅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하루 만에 0.2%포인트가 뛰었고요. 2달 전 2% 후반대까지도 나왔던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미 5% 중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달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금리 상승폭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죠. 대출을 최대한 끌어집을 산 영끌족, 또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는 전세족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대략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2%가 올랐습니다. 계란은 금란, 배추는 금추, 또 전기, 수도, 가스요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가 지금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수사에 타격을 받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 또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증도 없이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가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뭐 일단 그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법력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야당에 전달하는 데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인데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 이 표시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송 검사는 메시지 반송 과정에서 생긴 표시일 수 있다면서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JTBC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이 폭파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조성은 씨에게 들어간 판결문과 고발장을 맨 처음에 전송한 인물은 손준성 검사라는 점을 파악을 했는데요. 적어도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조작이 아니란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 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보내기는 했다. 그 부분은 확인됐다는 거죠? 원래 맨 처음에 송 검사가 보낸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뭐 반송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확인은 됐지만 이 송 검사 주장처럼 누군가 보내온 메시지를 반송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송 검사가 최초부터 작성에 관여한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송 검사가 해당 문건의 최초 작성자인지 여부, 또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중간 고리가 있었는지는 오늘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내일 아마도 이제 내일 공수처에 나올 것 같죠? 지금 분위기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전달하고 접수 장소들을 전달하라, 또 접수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누군가와 사전 교감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을 하면서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녹취록 전문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세 차례 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자,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기조연설을 했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여기서 밝혔죠. 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면서 지금보다 약 4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산림 복원에 앞장서겠다면서 북한과의 협력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사막화를 막고 접경 지역의 평화를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때 최일 북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도 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끝까지 함께 들었다라고 하고요. 최 대사가 사전에 배포된 특별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행사장 입장을 한 차례 거부를 당했다가 이후 다시 절차를 거쳐 행사장 입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북 간의 별도의 접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헝가리로 가죠. 남은 순방 일정도 신체과 잘 챙겨주고요. 제가 뭐 해외로 보내진 못하지만 아직 백신도 안 맞았잖아요. 그죠? 2차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내년을 기대하게 되네요. 내년에 뭐 가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네, 원픽이 뭐예요? 네, 오늘 원픽은 이 손준성 검사 소환 조사로 잡겠습니다. 자, 영장 기각 일주일 만에 손준성 소환, 공수처 반전 카드 얻을까입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대규모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부동산 대개혁을 공언했죠. 선대위의 키워드 용광로 그리고 원팀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연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소식까지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의 역량과 민주당의 역사는 완벽히 하나로 뭉쳐질 것입니다. 민주당답게 임하며 이재명다움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원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위드 코로나 둘째 날이죠. 499명의 참석자들이 올림픽 경기장을 이렇게 가득 메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사흘 앞두고 먼저 기선제압에 나섰다고 할까요? 맨 처음 경기장에 울려 퍼진 노래는 가수 H.O.T의 빛이었는데요. 이 후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 소년공이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파란 마스크를 쓰고 이 파란 손수건을 들고 흔들기도 했는데요. 이 파란색, 민주당의 상징색이죠. 이재명 후보는 지난 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준 넥타이를 메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동산 대개혁은 지금이 적기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만큼이나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연설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성을 열고 나가서 국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본인,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습니다.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됐습니다.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의 최대 화두 원팀이 되는 겁니다. 저희 다정회에는 매일 점심에 이 어울리지 않게 샐러드만 먹는 운영진 박마커도 있지만요. 전 개인적으로 두부나 훈제 오리가 들어간 샐러드가 맛이 좋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용광로와 달리 샐러드 볼에 담긴 재료들은 각자의 풍미는 유지하면서 다 함께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말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은 좀 더 뜨겁고 화끈한 용광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박마커와는 다르죠. 경선 당시에 경쟁했던 후보들이 모두 선대위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경쟁 캠프의 주요 인사들도 전면에 배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명 경기도 라인 이 후보의 최측근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비서실 부실장을, 또 김남준 전 언론 비서관이 대변인을 맡은 겁니다. 캠프의 핵심이었던 김영진 의원도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경선 기간 동안에는 이 명락대전 뜨거웠죠. 이낙연 캠프의 좌장 서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점이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엄중한 이낙연 전 대표 대신에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죠. 이재명 후보 지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조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을 듣고서 우리 지지자 듣고서 도저히 이건 지지할 수 없다.
후보 우승돼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우리 가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조건에서는. 네, 앞서 이 후보는 이 설 의원을 직접 이렇게 껴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이낙연 캠프의 주요 인사들과 저녁에 소맥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선대위 구성을 발표한 날이자 위드 코로나 첫날이었죠. 아무래도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이 후보가 제안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 의원이 이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달라. 또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상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함께 승리합시다라는 건배사를 다 같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홍영표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잠깐 이 화제의 인물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코너 그와 나의 전화 통화 그나저나 가겠습니다. 소맥 회동을 하셨다고 해서 누가 어디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걸까요? 아니 뭐 이재명 후보께서 예. 뭐 만나자고 해서 어제 자리가 마련된 거죠. 약속은 많이 하셨나요? 얼마나 하셨나요? 아니 어제 그렇게 뭐 많이 먹지 않죠. 네. 그냥 뭐 가볍게 한잔 하면서 예. 거북한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네. 이렇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내용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했던 신복지 정책하고 거의 뭐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청년수당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데서는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이걸 현실화하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하자 하는데 뭐 의견을 모은 거죠. 네. 서로 뭐 불편했던 그런 어떤 경선 과정에서 문제들은 좀 서로 좀 해소하자는 정신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뭐 쓴소리들도 잘 앞으로 그걸 잘 좀 받아서 하겠다. 뭐 해서 어제 뭐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한 겁니다. 저도 뭐 이 선대위원장을 맡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 뛰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너무나 좀 실망감과 뭐 이렇게 좌절감에까지 빠져 있는데 힘을 모아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좀 함께 나가줄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범식을 앞두고 행해진 원팀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대위 출범에 맞춰서 이 각 캠프의 후원 회장들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점심을 함께 한 건데요. 이 우석대 장영달 전 총장이 송기인 신부가 초청하는 점심 자리를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추미애 전 장관과 또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 회장인데요. 이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었죠. 다음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라면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조금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자신이 민주당이 한 정책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그 후보가 된 이상 민주당 그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보가 지금 당이 생각 안 했던 거를 크게 뭐 일을 벌린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건 그 당 안에서 또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죠. 당내에서. 네, 이 원팀 선대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제가 새로 마련한 코너인데 이 수사 상황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이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다른 기관들도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영장 청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짜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정해진 이익만 가져가도록 한 뒤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개발 이익을 100만 원씩 줄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죠.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도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혹은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가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민간업체 화천대유를 선정하고 수익을 몰아주는 대신에 일부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장동 패밀리가 1위만 공모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죠. 성남시는 고정이익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인데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배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장동 3인방, 4인방으로 끝내려고 하는 속셈이 다 드러난 겁니다. 뭐 정책 판단은 배임이 아니라고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잘못된 정책 판단이 바로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수사하라고 했지 제대로 수사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그렇게 면죄부를 내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검찰이 이 후보를 수사하는 것인지 사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유동규의 배임죄 축소 기소는 이재명 구하기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임 액수 산정도 논란인데요. 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액수가 651억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이 651억 화천대유가 가져간 택지 개발 이익에 한정을 한 겁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 조사를 한 결과 1,793억을 부당 이익으로 봤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 액수를 소송 등을 통해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액수는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4,039억 중에서 정당한 배분으로 산정했다라고 본 2,246억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이 지사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그 사장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면서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는데요. 도시공사 사장이 뭐라고 했다는데 그거에 의견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성남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 혹시 아세요? 맞나? 해임당해가지고 소송에서 복구했다 금방 그만둘 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뭐 하나의 의견입니다. 네, 이 배임 혐의를 포함한 이 김만배 씨 등 다른 키맨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특검에 관해서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대장동과 비슷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지목을 한 백현동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치른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전면에 내걸고 대선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후보 선출 직후에는 누리지 못했던 컨벤션 효과 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팀 이재명 선대위 출범, 대장동 배임 혐의 추가에도 논란 계속.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류 실장이 이제 발제해서 주요 내용은 소개했지만은 그 영상 자체는 이제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 신채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건데요.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 이 부동산의 위기, 이 절망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출범식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또 왕이 아니라 일꾼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잘한 것도 많지만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다 강조를 했고요. 또 촛불 혁명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 세력의 반성 없는 기환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펴져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고 기회가 넘쳐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지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이 후보는 연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류 실장 발제에서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연설도 봤지만 오늘 함께 경쟁했던 경선 후보들도 직접 연단에 올랐잖아요. 박마커 원팀을 강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를 하면서 원팀을 호소한 건데요. 이 후보를 이재명 동지라고 칭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이재명 혼자만의 선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도 겨냥했습니다.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 들어서 수사를 면할 길이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도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오늘 경선 후보들 전원에게 파란색 원팀 점퍼를 입혀주기도 했는데요. 선대위 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씨는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이 후보와 함께 나란히 걸어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김 씨가 공식 성상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동때 준 넥타이를 메고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쳤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 이재명 특위는 이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50m 옹벽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후보가 시장 시절에 용도 변경에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옹벽에 접한 계단을 직접 오르면서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 후보의 정책 행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장동 의혹에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아무 공약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또 주 4일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딴 정책 행보를 겨냥을 한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이 왔다 갔다 한 게 1인당 100만 원 그러다가 50만 원 그러다가 1인당 100만 원이면 50조 원이에요. 1인당 50만 원이면 25조 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10조 원, 1조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자기 돈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마치 선심 쓰듯이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나라 곳간을 거들내는 데는 한순간이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팀 이재명 선대위 출범, 대장동 배임 혐의 추가에도 논란 계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3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는 신혜원 체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정답일까요? 벌써 백반장이 힌트를 좀 준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회의 중에 대화를 하지만 침묵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끝나고도 같이 놀자라는 의미로 턱없이 부족으로 하겠습니다. 네, 턱없이 부족 정답입니다. 네, 지난달 25일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죠. 관리 부실과 인재로 인한 사고로 밝혀지면서 KT가 어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먹통이 됐던 89분의 10배를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개인 무선 고객에게는 5만 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1,000원 정도를, 소상공인은 평균 7,000원에서 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민단체와 소상공인업계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던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시간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 카페의 매출 건수를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손실 보상과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시대의 착오입니다. 비치 핸드볼에 출전하는 여자 선수들은 이제 비키니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 핸드볼 연맹의 비키니 유니폼 착용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인데요. 이 규정에 대한 변경이 논의된 건 올해 7월 노르웨이 여자 대표팀이 비키니가 아닌 반바지 차림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제 핸드볼 연맹은 규정 위반이라며 노르웨이 대표팀에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남자 선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규정이라서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적받았던 비키니 유니폼 규정은 삭제됐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선수들은 타이트하고 몸에 딱 붙는 반바지를, 남자 선수들은 너무 헐렁하지 않은 반바지를 입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어린 천사입니다. 사고 뒤 뇌사 상태에 빠진 5살 아이가 장기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전소율량이 심장과 좌우 신장을 환자 3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소율량은 2년 전 키즈카페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로 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에는 위에 튜브를 연결하는 수술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심정지와 함께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양의 아버지는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소율이의 심장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니 많이 위안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출범 소식 조금 전 짚어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금요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의 신경전이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식용계 발언을 놓고서는 당내 경쟁 후보들의 공격도 계속됐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득표율 70%를 넘기면 제가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틀 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밀레니얼보다는 X세대에 가까운 우리 조이씨 멘토는 대체 투표율과 탄수화물이 무슨 상관이냐고 갸우뚱했는데요. 세대 격차로 인한 인지 부조화라고나 할까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으니 이 대표의 개그 코드가 독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멘토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하자면 일종의 시청률 공약 같은 거겠죠. 정치부의 시청률 5% 넘으면 발제를 랩으로 하겠다, 요! 이런 느낌인데요. 투표율 70%가 그만큼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저렇게 난공불락의 공약으로 관심을 끈 겁니다. 이런 이 대표의 관종 전략이 먹힌 걸까요? 당원 투표율, 제가 지금 방금 알아봤는데 5시 기준 54%를 넘어섰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아직 모르지만 이미 이 정도면 탄수화물을 2주는 끊어야 할 높은 수치인데요. 벌써부터 후보들은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죠.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윤석열, 홍준표 후보인데요. 두 사람을 중심으로 높은 당원 투표율에 따른 후보별 유불리와 막판 여론조사 변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는 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이 당원들로부터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본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수 56만 9천여 명인데요. 올해 9월부터 새로 들어와 투표권을 획득한 당원은 약 19만 명입니다. 2개월 내 가입한 신규 당원의 비중이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홍준표 캠프는 신규 당원들 상당수가 2030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 젊은 친구가 분위기 잘 띄우더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무야홍, 홍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가 지은 별명이죠. 홍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 기반이 탄탄한 편인데요. 신규 가입한 젊은 당원들도 홍 의원의 지지자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신규 당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19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 한 반 이상이 2040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고 이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분들이어서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이준석 현상하고 비슷한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당원 투표는 모바일로 진행되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는 모바일의 특성상 젊은 당원들의 투표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는 홍 의원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네, 어제 이미 24만 명 했다는 거고 이거는 ARS 투표가 아니라 모바일 투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2030, 40 당원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윤석열 캠프는 당심은 자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굳건한 조직력이 있는 만큼 당원 투표에서는 홍 의원을 압도적으로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다수 합류한 윤 전 총장 측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표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원들의 연령 비율을 고려했을 때 윤 전 총장이 유리하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우리 당의 이 구성은요, 40대까지가 34.5%, 50대 이상이 65.5%로 50대 이상의 숫자가 실제로는 한 16% 정도 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유리한 거죠.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 가운데 2030은 18.4%, 그리고 40대가 16.05%, 50대 이상이 65.55%에 달합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당원 대다수는 50대 이상인데요. 연령별 당원 비율만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심도 당심이지만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민심에선 홍 의원이 앞서고 있는 듯합니다. 전화 면접 조사 중에서도 100% 안심번호로 이루어진 조사. 최근에 열흘치 동안 발표된 조사가 4개가 있었는데 4개 회사의 평균을 내면 한 10.8%포인트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이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PK 지역을 찾은 홍 의원, 민심 우위론을 앞세우는데요. 민심은 이미 잡았고 당심도 민심을 따라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대세는 저 홍준표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당심이 민심에 부응하면서 나이와 세대, 지역의 지평도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윤 전 총장의 식용 개발언입니다. 반려인 인구가 한 1,500만 좀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입니다. 아니, 뭐 저도 근데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경쟁 주자들은 윤 전 총장에게 1일 1만 원 프레임을 씌워 공격 중이죠. 식용 개 발언 역시 실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된 태도라고 날렸습니다. 윤 후보님도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다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다 귀엽고 다 똑같은 강아지인데 식용개는 그렇게 막 진짜 도살하고 먹어도 되고 그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기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홍 의원으로서는 식용개 논란이 호재일 수도 있을 텐데요. 홍준표 캠프는 해당 논란을 좀 더 키워서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발언 이후 이틀이 지난 오늘 식용개는 명백한 망언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쯤 되면 그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정치는 입으로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본선 가더라도 수개월간 얼마나 많은 망언을 쏟아내겠습니까? 주술, 전두환, 개사과. 아예 젊은이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 캠프는 여기에 윤석열 캠프가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 캠프가 당을 사칭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투표를 유도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성북지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처럼 그냥 네. 국민의힘처럼 그렇죠. 공당에서 얘기하는 네. 것처럼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당에서는. 따지니까 이 전화하는 이제 홍보원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윤석열 캠프입니다. 홍준표 캠프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우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을 흠집내기 위해 이런 선거운동이 당원 당규 등에 위배된 것처럼 허위 사실 유포한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맹폭을 받고 있는 식용개 발언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자칫 여론조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듯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당원 ARS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진행되죠. 남은 이틀 동안 당심과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들의 혈전이 펼쳐질 텐데요. 소식 잘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높은 당원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 식용개 논란 막판 변수될까? 네, 아까 이제 박마커가 조멘토가 이제 감각이 별로 없다.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식의 비유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정치부의 시청률 5%를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박마커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최고 시청률이 6%예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10%랑 비교를 해요. 네, 10%. 알았죠? 자, 좋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제 높은 당원 투표율이 나한테 유리하다, 자신에게 유리할 거란 입장을 내놨잖아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유 전 의원은 이 수도권 당원이나 젊은 당원들이 많이 투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는 후보는 나뿐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수가 투표하고 그중에 상당수 지금 수도권이나 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저한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중도 확장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대선 본선에서 예. 승부를 결정하는데요. 그게 저는 뭐 중수층이나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근데 그동안 뭐 살아온 거나 예. 개혁 보수의 길을 걸어온 거나 그동안 정책이나 토론이나 저는 제가 중수층에 맞는 후보지. 네, 유 전 의원은 경쟁 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는 저와 비교하면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분이다라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처럼 보이지만 본선에 가서 하나하나 드러나면 확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16차례 토론을 통해서 보니 아직 검사의 세계에 머물러 계신 분 같다면서 걸핏하면 대장동 게이트도 내가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경제나 교육, 노동정책 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금방 토론이 끊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최근에 그 배우 김선호 씨가요. 전 여자 연인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전 연인이 폭로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또 이를 뒤집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 또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상황이 계속해서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 전 의원이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무고죄를 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사실 정치부회에서는 전하지 못했지만 여러 좀 화제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요. 유 전 의원은 이 배우 김선호 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을 하면서 남성 역차별 주장에 힘을 실어왔던 유 전 의원이 본 경선 결과 발표 사흘을 앞두고서 이 20대 남성들을 의식한 걸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유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배우 김선호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도 유튜브에 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유승민이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이제 본 경선 막판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지사는 오늘 오전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수익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판교 소재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는데요. 특검 도입을 위해서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걷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공공이 주도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특정 업자들에게 8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몰아준 당군 이래 최대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이라면서 몸통은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임명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이 특검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180석의 거만한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70%의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갈라치게 하는 정권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라고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에 판교에서 출발한 원 전 지사, 오전 8시쯤엔 백현동 인근을 거쳐 10시 반쯤 성남시청을 방문해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5시쯤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쳤고요. 또 저녁 9시 반쯤 청와대 사랑채에 도착해서 도보행진 시위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도 오늘 부산 지역에서, 부산 울산 지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대장동 관련 의혹을 또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의견을 많이 냈죠.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높은 당원 투표율 두고 서로 내가 유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안 대표의 출마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야권의 화두가 됐습니다. 제1야당이 양보하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단일화에 선을 그은 발언이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012년 정치판에 뛰어든 이후 프로 출마로란 평가를 받고 있죠. 같은 제3지대의 둥지를 낀 김동연 캠프에선 또 출마란 총평까지 내놨는데요. 안 대표 누가 뭐라고 하든 단단히 결의를 다진 듯합니다. 출마 선언에 맞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도 교체를 했죠. 10년차 정치인 안철수의 얼굴. 첫 시작 때와는 인상이 많이 바뀐 듯합니다. 출마에는 그에 맞는 명분이 뒤따라야겠죠. 기존 양대 기득권 세력으론 안 된다 나를 세웠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대장동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이건 당군 이래 최대의 무능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건 당군 이래 최대의 비리고 범죄 행위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비판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모습. 한마디로 국민들의 기대 이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네거티브 그리고 또 과거 일로 발목 잡기 이런 이야기들만 있지 과연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미래 담론이 실종이 됐습니다. 안 대표가 준비한 미래 담론 바로 시대 교체입니다. 새 정치를 주장하기엔 기성 정치판에서 구른 세월이 있죠. 간판을 바꿔 간 건데요. 이 시대 교체의 의미, 새 정치보다는 좀 구체적입니다. 7, 80년대의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선진화 시대로 도약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시대 교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 교체의 개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합리화 개혁 그리고 선진을 전면에 내걸었던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가 걸어온 산업화, 민주화 단계를 넘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의 세 번째 대선 도전, 출마 여건은 예전보다 좋지 못하죠.
2012년 대선 땐 이른바 안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탄핵 여파로 변화의 요구가 컸던 2017년 대선에선 21.41%라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직력에도 지지율에도 물음표가 붙은 상태죠. 물론 본인은 할 수 있다,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긴 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도 하지도 않았는데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가상 사자 대결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듯한데요. 본인의 지지율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지 아니면 1위와 2위의 오차범인의 접전 상황이 눈길을 사로잡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안 대표는 이른바 일지대론도 펼쳤는데요. 많은 유권자들이 중도층에 포진해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의 확장성을 강조한 셈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야권 후보 적합도나 또는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A리그와 일지대의 차이는 본인의 지지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A리그든 일지대든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차기 대선 혼자만의 힘으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죠. 때문에 또다시 단일화론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안 대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죠.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것만 받겠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정말 이번 시대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이 참 순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안 대표의 자기 중심적인 단일화 방안, 여의도 정치권에선 안동설이란 표현을 쓰곤 하죠. 세상은 안철수 중심으로 돈다는 뜻인데요.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는 세상이 여전히 안철수를 중심으로 둔다는 안동설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이었죠. 대선 불출마를 약속해놓고 이를 뒤집은 게 아니냐 정치권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안 대표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당시 안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역할이 대선은 아닌가요? 그건 시민들께서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시는가에 따라서 저는 정말 엄숙히 그것을 수행하겠습니다. 단일화에서 실패를 하시고 서울시장이 안 되신다. 물론 가정입니다. 죄송한 가정입니다만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까 열어놓고 생각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대선까지도 포함을 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가정의 가정 같은데요. 예. 저는 우선 지금 이 순간에 단일 후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정이라며 명확하게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안 대표의 대선 도전에 네 그럴 줄 알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미 6개월 전에 감지를 했다며 본인이 올린 성지글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5월 안 대표의 토론회 기사를 공유하며 특유의 합법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촌평을 했었다는 겁니다. 당시 안 대표는 이런 말을 했었죠. 저는 지금 대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안 대표가 말한 어떤 역할, 본인의 대선 출마였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완주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듯 안 대표의 무운을 빌어줬습니다. 문제는 이번 대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죠. 1~2%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안 대표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 대표의 공인된 취미 바로 마라톤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마라톤 하나로 200만 표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마라톤의 백미는 역시나 완주죠. 안일하게 또 철수를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저 몸값 높이고 협상력 높이고 하는 말로 속값이나 크게 받으려고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여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가 확고하리라고 봅니다. 안 대표의 종로 출마설을 흘리는 것도 괜히 자존심을 긁어 화를 키울 수 있다 우려를 표했는데요. 안 대표의 화법을 봤을 땐 또 모를 일입니다. 그게 가정의 가정을 상정하고 다불라라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 아닙니까? 이 가정의 가정이란 표현 여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대선 주자들도 안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제2의 DJP 연합 공동정부를 제안했죠. 유승민 전 의원도 안 대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며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공동정부까지는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DJ와 JP가 각각의 호남과 충청이란 지역 기반과 수많은 정치인과 그 세력의 연대였는데 안 후보님은 거의 지금 솔로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DJP 연대식보다는 저는 단일화가 맞겠죠. 어찌됐든 키는 안 대표가 쥐고 있는 셈인데요. 아직까진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일화든 공동정부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합종 영행의 문은 열어뒀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뿐 아니라 제3지대 후보와도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대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지지율에 달려있겠죠. 안 대표 이번에도 또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안 대표의 각오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3시 압박 면접을 치렀죠. 이준석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사실 안 대표와 이준석 대표 사이가 약간 류 실장과 박마커 같은 좀 앙숙 관계. 그렇게까지 안 좋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오늘 면접관으로 나선. 농담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국민 압박 면접에 면접관으로 나선 전용욱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방어를 좀 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내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사람이 쓸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안 대표를 향해서 상습 출마자다, 출마가 직업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 또 답변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염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가장 자랑스레 생각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4번 만에 당선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떨어질 걸 알면서도 수차례 선거에 나갔다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민주당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압박 면접이 조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자세히 좀 소개하진 못했는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과 내용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앙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으로 표현한 겁니다. 영상은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좀비들이 등장해서
혼란에 빠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죠. 이들 앞에 방호복을 입고 등장한 안 대표가 신성장, 공정사회, 안심복지라고 적힌 주사기를 던져 치료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을 문재앙으로 국민을 좀비로 표현한 건 좀 지나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측이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비판적인 그 논평도 냈는데 직접 오늘 안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본인도 시대 교체의 대상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가 오랫동안 이 제3지대를 유지해온 공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국민께 실망만 안겼다고 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대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고위 관료를 지냈기 때문에 공과 과를 먼저 밝혀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입장을 냈죠. 네, 김 전 부총리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남 보고 공과를 따지라고 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제3지대가 이제까지 실패한 원인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득권의 연장이나 권력의 쟁취를 목적으로 한 정치공학과 이합 집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채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오늘 대선 3호 공약을 발표했죠. 네, 심상정 후보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가 넘쳐나고 있다. 반칙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또 알고리즘을 앞세워서 노동 착취를 일삼으면 엄정히 감시하고 또 규제를 하는 게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심상정 정부에서 알고리즘이 시켰다는 비겁한 변명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단일화는 퇴행적 전략이다라를 세웠는데요. 시민들은 거대 양당 후보를 찍을 수가 없다면서 염치 없이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차악을 선택하라, 강요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심 후보는 JTBC와 인터뷰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단칼에 잘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심상정도 당연히 끝까지 완주해서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을 끝까지 대변해야 되고요. 단일화는 이제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예산을 123억 원 삭감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오늘 서울시 의회 의장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TBS 예산 삭감에 대해 보복 삭감, 정치 예산 등 이야기가 많다면서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고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김어준 씨는 오 시장이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을 삭감한다면 대환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오 시장에게 뉴스공장에 나와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침 또 김어준 씨가 지각을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소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분 정도 지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부 생방송부터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는 더 이상 지각하지 않겠다 사과를 했는데요. 김 씨가 생방송에 나타나지 않자 청취자들은 오세훈 시장이 잘났느냐 이런 문의글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타로 1부 진행을 맡은 정현주 아나운서는 김어준 씨가 2019년 8월 이후 두 번째로 지각한 셈이다. 하차는 절대 아니고 지각일 뿐이라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출마 안철수 제1야당이 양보하면 압도적 정권 교체 또다시 안동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타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층 중 44%가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은 44%, 부정은 49%로 부정적 평가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지난 8월 아프간 주둔 미군을 전격 철수시킨 이후로 비난이 컸던 만큼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쌀전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각 당의 분주한 대선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대규모 선대위를 출범했죠. 국민의힘 또한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당원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기록적인 투표율에 양강 후보인 홍준표 전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 모두 자신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상수 전 의원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 조사 끝났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되겠네요. 아까 누가 발제했더라? 아까 네. 신체커가. 알면서 네. 물어봤어요. 네, 신체커가 좀 잘 챙겨주고요. 내일 김웅 의원이 또 소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출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도 역시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사 상황실을 만들었던데. 아, 상황.